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속슬 자료를 좀 더 업데이트해왔습니다. 그리고 꼭 이런 레버리지 상품이 아니더라도 여러가지 투자에 대한 인사이트와 그리고 투자는 뭐 일단 재밌어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들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실적 발표 시즌이에요.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것이 일단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오늘 밤부터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마존과 애플이 그 다음날이고요. 지금 주요 실적 내용들을 보면 웰타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다. 노인들을 위한 나라를 꿈꾸는 실제 웰타워, 그리고 엠코나 이 테라다임 전통적인 반도체 장비주들도 실적이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이자나 코카콜라, 그다음에 알트리아 담배, 이거 45년 연속 배당이고요. 얘는 코카콜라는 60년 이상 배당인 거죠. 스타벅스 오늘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좀 안 좋게 나왔다라고 하지만 CEO의 이 바닥이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다. 그래서 주가가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주요 포인트였습니다. 실적 발표에 대한 내용들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 실제 지금 나오는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나왔고요. 이제부터 나오고 있는 단계인 건데 1분기, 25년 1분기 실적을 보면 조금 이제 우려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자, 5년 평균 11.7%를 기록했었는데 현재 추이로는 12.4% 정도의 기업들의 순이익이 발표되고 있다라는 거고, 여기 주가들이 좀 빠졌던 때가 제가 여기 노란색으로 초록색으로 조금 칠해놨는데 실적이 좀 빠질 때는 아무래도 주가에 대한 영향이 좀 있단 말입니다. 요렇게 좀 밀리는, 아무튼 밀리더라도 반등했던 거고요. 오를 때는 계속 올랐던 것이 바로 미국 주식이었다라는 거죠. 실제로 24년부터는 엔비디아가 이끌어주는 빅테크의 활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 시절을 보냈었는데 지금 또 이런 게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기업들의 실적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지난 분기보다는 낮지만 평균은 상회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큰 틀에서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애플과 테슬라가 문제였거든요. 실제로 테슬라는 아무래도 제품 판매에 대해서는 관세의 비율이 높다 보니까 실제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혁신으로 극복해내는 아주 멋있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제 실제로는 시가총액 1위 애플이 문제입니다. 자, 미국에서 판매되는 대수 이외에는 대부분 관세에 대한 영향이 있을 텐데 아이폰이나 이런 웨어러블 이런 제품 판매 비중이 높다 보니까 관세 영향이 아무래도 다른 빅테크들보다는 좀 많을 수 있겠다라는 것이 애플에 좀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틀에서는 5월 말쯤 발표되는 엔비디아 실적을 앞두고 주식수를 좀 모아가는 전략이 이런 흔들리는 시장에서 우리한테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좀 과감한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 그 근거들을 몇 가지를 보여드릴게요. 가로에 있는 것은 시총입니다. 지금 애플이 1위고요. 아마존이 4위입니다. 그리고 메타는 6위고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빅테크들인데 실적 발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수목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자, 5월 4일 종목들은 여기에 뭐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고요. 5월 5일은 아마존과 애플인데 실적 발표가 좀 다르다라고 적어놓은 이유는 여기 종목들은 조금 다릅니다. 얘는 빅테크들이니까 일단은 제품 소프트웨어 쪽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얘는 보세요. 관세 이슈와 공급망, 그리고 아마존도 역시 제품을 판매해야 되는데 얘네들이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마찰을 빚고 있는 것이 우리 제품은 100원입니다. 다만 관세는 50원이에요 라고 표기를 하면서 이게 지금은 뭐 백악관과 아마존의 약간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무튼 제품 판매 비중이 높다 보니까 실제로 관세의 영향을 좀 받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앞서 보셨겠지만 대략적으로 한 12%씩 매출이 증가하고 순이익이 증가하는 것이 보통의 컨센서스인 건데, 자, 애플도 보면은 4%, 6%, 8% EPS는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자, 이 컨센서스가 높다 보니까 또 우려되는 포인트가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빠질 때 사자라는 것이 큰 골자인 건데 매출 역시도 일단은 쇼크로 나올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것이 앞서 보셨던 이 평균치와 지금 현재 나오는 예상치의 그런 괴리를 어려운 투자지만 좀 이해해 보시기 좀 편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입니다. 역시 관세 이슈고요. 뭐 광고 수익 성장 이런 것들도 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고, 메타는 광고 수익이 거의 90%가 넘어가다 보니까 뭐 큰 이변이 없다라는 그런 판단인 건데 실적은 까봐야 아는 거죠. 자, 애플에 대해서 블룸버그를 통해서 애널리스트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JP 모건 스탠리, 뭐 BNP 파리바, 그다음에 바클레이즈 이런 종목, 이런 글로벌 IB들이 있잖아요. 얘네들이 이렇게 의견을 내줍니다. 사실 되게 고급 자료이긴 한데 보시면 매수는 60% 정도죠. 생각보다 낮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99%가 매수 의견을 내잖아요. 아니면 매수 의견 아니면 그냥 보유 의견 내거나, 아무튼 이렇게 95%고 매도 의견은 5%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잠재 수익률이라고 하는 것이 목표가 대비해서 현재가가 차지하는 그 약간 버퍼라고 보시면 되는데 한 10% 정도 여력이 더 있겠다라고 좀 보수적으로 본 것이 현재 요 하얀색의 레벨인 거고요.
메타는 생각보다 강합니다. 보시면 매수 의견이 88.6%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메타는 좋게 보는 상황, 그리고 애플이나 아마존 이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좀 안 좋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고 있다라는 것이 이런 글로벌 IB들의 의견이다라는 거죠. 현재가가 554불인데 지금 615불까지 목표가를 올렸다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고, 잠재 수익률 역시 좀 높은 편이다. 그래서 메타 이런 종목들이 포함된 것들, 빅테크, 뭐 AI 소프트웨어, 뭐 여러 가지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우리는 오늘 속슬과 TQ 위주로 좀 볼 겁니다. 또 글로벌 IB들이 코멘트한 것도 있습니다. 한번 참고사만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웨드부시 최근에 테슬라를 단타친다라는 그런 논란도 있었죠. 목표 주가를 이만큼 올렸다가 또 이만큼 뺐다가 다시 올리고 난리도 아닙니다. 아무튼 마이크로소프트의 목표 주가를 하향한다. 메타도 하향한다라는 CNBC의 의견이 있었고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애플에 대해서 목표 주가 하향하고, 아마존도 목표 주가를 좀 하향한다. 그렇지만 이렇다. 이건 뒤에 실제로 종목들을 놓고 보면 기존에 발표됐던 종목들 위주로 테슬라와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여러분들이 모든 ETF에서 거의 대부분 볼 수 있는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의 세계 1위 점유율 회사입니다. 실적도 잘 나오고 주가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 램 리서치 전통적인 반도체들은 나쁘지 않은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실제로 실적은 안 좋았지만 혁신으로 극복한 저가 모델과 로보택시, 그 다음에 휴머노이드 뭐 이런 것들의 테마가 형성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구글도 실적이 안 좋을 거다라고 예측을 했지만 실제로 서프라이즈가 엄청나게 나오면서 주가도 나쁘지 않은 모습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반도체나 빅테크나 아니면은 테슬라 같은 종목들도 실제로 뭐 우리가 우려했던 것보다는 관세 때문에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자, TQ랑 속셀에 대해서 오늘 또 추가한 내용이 마인드셋 부분과 이제 우리나라 국내 빅테크들에 대한 영향도입니다. 사실 우리가 바라는 것은요, 요런 한 번의 큰 기회거든요. 그래서 빅테크들은 그런 힘이 있다 보니까 어차피 빅테크들의 여기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 그리고 영향도에 대해서 한번 체크를 해볼 겁니다. 이렇게 에이스 미국 탑 7 플러스 7개의 빅테크 종목과 3개의 마이너리그 종목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실제로 좋은 것들을 잘 담는 형태이고요. 코덱스 AI 소프트웨어는 최근에 엄청 떡상한 종목들이죠. 그래서 빅테크와 커버드 골도 한 번에 좀 가지고 계신 ETF들과 영향을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속스 같은 거를 위험하다라고 하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3배 레버리지를 사실 그 전략이 없이 혹은 원칙이 없이 투자하는 것은 생각보다 빠르게 내 자산이 녹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근데 또 이런 걸 안 하고서는 이 부의 사다리를 극복할 수가 사실 없어요. 안정적으로 ETF를 모아가는 것의 90% 그리고 10% 이내의 자산에는 이런 엣지 자산에 투자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뭐 1인인데요. 표준 편차를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무한 시드가 아닌 월급 수준으로 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건데, 실제로 2배, 3배를 목표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 거고, 시드가 커지면은 여기서 또 스노우볼 효과로 더 커질 수 있는 여력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한 번씩은 도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그 원칙들을 세워 드릴 거예요. 표준 편차는 업데이트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에 변동성이 좀 커졌기 때문에. 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정규 분포를 가정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한다라는 그 원칙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뭐 줄을 그어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몰빵하고 끝날 거 아닙니까? 하락폭을 다 두드려 맞아야 되는데, 요 1일 변동폭에 대해서 가장 낮은 국면에서 매수를 했다라고 한다면은 제가 실제로 여기서 매수를 했거든요. 근데 보면은 거의 평균가로 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 표준 편차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속슬의 표준 편차는 좀 늘어났어요. 7% 정도인데, 자, 이 7%가 의미하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얼마나 벌어져 있느냐. 확률은 68.3%가 1시그마입니다. 68.3%의 확률로 7%가 올라가고 7%가 떨어지거든요. 조금 더 보수적으로 볼 거면 2시그마를 하시면 됩니다. 14%인데요. 14%는 95.4%의 확률로 가장 많은 하루의 변동폭이 위로 14% 그리고 아래로 14%인데, 지금 최근에 50%도 오르고 30%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여기 통계가 조금 어긋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통계에 대한 고민을 되게 많이 했는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13.3% 정도 되거든요. 그 시그마를 제가 활용을 할 겁니다. 2시그마로요. 그리고 이 표준 편차는요, 우리가 그 증권사에 보면은 리스크 관리 본부, 리스크 관리 부서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이 BAR이라고 하는 바거든요. 이게 보통 리스크 측정할 때 사용합니다. 이것보다 많이 빠지느냐 오르느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 상품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체크하는 것들이 있는데, 이걸 역으로 이용을 하는 거죠. 아무튼 이렇게
내가 얼마나 많이 빠진 것에 대해서 기준을 세운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 하나 얻어가시는 거죠. 속스를 투자하시는 분들. 그리고 테슬라가 한 4%? 5%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종목별로도 통계적으로 접근하면은 얼마나 하루의 변동폭에 대해서 내가 들어가면 적정한지를 가장 싼 가격에 들어갈지를 판단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마틴게일 전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조금 다른 거는 얘는 이제 2배씩 곱하기로 2배씩 들어가잖아요. 근데 얘는 자 이렇게 지더라도 한 번 이기면은 결국 다 먹는 것이 마틴게일 전략이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보통 자산이 무한히 있으면 절대 질 수가 없잖아요. 보통 2배씩 투자하게 되면은 한 번 이기면 끝나는 거니까. 그래서 요 마틴게일 전략을 조금 더 변형한 건 거죠. 게임의 룰을 깬다라는 거고 1년에 보통 이 표준 편차 95.4% 기준으로 한 20번 정도 통계적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13% 이상 빠지는 날이 한 20번 정도 온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 팀 멤버십 제도권 멤버십 분들은 우리 20번에 나눠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균 단가는 대략 한 최근 들어오신 분들은 한 9불, 8불도 있는데 뭐 이거 너무 좀 잘 들어갔었으니까 9불에서 한 18불, 한 20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16불에 있고요. 그래서 요 사이에서 8번, 7번 정도를 남겨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자산의 한계, 무한한 패배 가능성에 대해서 절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고 이걸 극복해내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한 배만 매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랏이 아니라 두 계약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이제 한 배씩만 들어가는 거죠. 가격이 떨어지면은 더 매수 단가가 싸져요. 그러니까 사실상 이론적으로 무한히 매수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보통 이렇게 100 올랐다가 110 올랐다가 10% 빠지면 99, 또 10% 빠지면 80 몇 이렇게 쭉쭉 떨어지는 것이 사실 이 레버리지가 주는 시간 가치에 대한 효용 가치의 감소인 건데 이 부분을 상쇄할 수 있는 것이 사실 한 배씩만 투자하게 되면은 반도체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는 산업의 어떤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래 투자하더라도 사실 레버리지가 갖는 그런 약점들을 좀 극복해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할 때마다 추가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 포인트는 속슬 기준으로 13%다라는 거죠. 자, 속슬 지금 표준 편차가 8%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역사적으로 속슬 상장 이후에 7.3에 아니다 6.8이었나 하여튼 이 시그마 기준으로 13.3에 집중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현재로서는요. 그래서 13.3이고 멤버십에서 매일 8시에 공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가는 현재 8불에서 20불 사이에 있고 저는 16불에 있습니다. 속슬 그리고 중요한 포인트가 요 주황색 이 이평선이 60월봉이거든요. 한 번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여기서 반등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저점은 확인했다라고 표현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지지 포인트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좀 과감해질 필요가 좀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몰빵하시면 안 됩니다.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것이 오히려 레버리지를 잘 활용한다라는 거죠. 아무리 장기라고 해도 3배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상 더 기간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3배보다 여기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 TQ는 지금 4.7이에요. 조금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조금 더 내가 반도체는 좀 무섭다. 13%는 조금 지루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TQ의 4.7을 한번 노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얘는 1시그마가 더 확률이 좋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실제 TQ도 2시그마가 두 번 매수 기회가 왔잖아요. 1월 1일부터 그렇게 하락장이 심했었는데 YTD 기준으로 연초부터 31%나 빠졌는데 13.1% 이 시그마에서 매수를 했더니 실제로 총 수익률이 오히려 플러스가 났다라는 거죠. 여기 보면 13% 빠졌던 때가 없었기 때문에 매수 신호가 안 나왔지만 빠질 때가 있으면 여기 매수 신호가 뜹니다. 그러면은 내가 100주건 200주건 매수를 하면서 딱 두 번의 기회 동안 이렇게 돈을 버는 거죠. 그래서 타락할 때도 돈 벌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원칙 같은 건데요. 사실 도움을 되게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무기 하나 있다라는 것이 하락할 때 대한 기준을 세울 수 있는 건데,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 자, QQQ를 먼저 종목별로 비교를 해드리겠습니다. 앞서 빅테크들의 실적 발표가 연관되는 것은 사실 TQ가 더 훨씬 큽니다. 종목 상위에 있는 것들을 보면, 자, 100개로 분산되어 있지만, 실제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는 5월 말에 나올 거고요. 아마존과 메타, 이런 빅테크들이 직접적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바로 QQQ인 거죠. 한번 더 영향도가 클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속스는 보시면 엔비디아 이외에는 빅테크들은 깜짝이야. 뭐야. 깜짝이야. 귀신 나온 줄 알았습니다. 놀라라. 갑자기 왜 야구 하이라이트가 뭐야. 뭐 하려고 했지? 그렇죠. 빅테크들이 직접적으로 손에 땀나요.
브로드컴이나 AMD, 퀄컴, 그 다음에 클락 설명드렸었고요. KLA 컴퍼레이션 해서 클락이고 램리서치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이크론도 들어가 있고요. 인텔도 들어가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속스를 직접적으로 연관짓는 종목들은 이런 종목인 건데, 아시다시피 빅테크가 혼자 가지는 않잖아요. 빅테크의 반도체를 가지고 연구하고 공부시키고 학습시킨 다음에 활용하는 데까지 전통적인 레거시 반도체도 옛날에는 좀 이렇게 디커플링 되는 모습을 보였는데 지금은 같이 가는 경향들이 충분하기 때문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목이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았지만 관련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설명드렸던 게 바로 이 KLA 코퍼레이션 같은 거, 실적이 지금 오늘 나올 예정인 건데 TSMC랑 삼전의 반도체들을 만들게 되면 검사하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75년부터 아주 역사가 깊은 종목이기도 하고, 이 우리가 슈드 같은 종목의 이 알트리아 그룹 담배 만드는 회사인 건데 1년에 34% 오르면서 배당도 7%예요. 이런 종목들과는 좀 차별화가 되죠. 그래서 내가 성향이 배당 종목이면은 사실 이런 걸 볼 필요가 없는데, 이런 종목이다 하더라도 90%를 배당과 어떤 포트폴리오를 구축해 놓았다라고 하더라도 한 번에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또 이런 포인트 엣지 자산이거든요. 이런 걸 안 하면 자산을 크게 불리기가 사실은 ETF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제가 늘 강조드리는 것이 본업에 더 집중하는 것이 낫다라는 표현을 드리는데, 은퇴 자산을 활용하는 것에 있어서 ETF는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러나 자산을 모아가는 과정에서는 이런 시장 상황에서 급락했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포인트를 가져가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 자산을 언제까지 지키기만 할 겁니까? 자산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불리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 불리는 방법이 근로소득일 수도 있고 사업소득일 수도 있고 이런 투자에 대해 성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건데, 무지성으로 빠졌으니까 들어가는 거 말고 좀 전략적으로 해보자라는 거죠. 자, 퀄컴도 속스에서 중요한 포트폴리오입니다. 속스가 3배가 속스인 거잖아요. 그래서 참고하실 필요가 있고, 속스의 중요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아까 보셨죠? 1년에 13% 빠졌거든요. 옛날에는 이렇게 작년까지만 해도 전통 반도체 그리고 AI 활용되는 반도체들의 차이가 좀 있었거든요. 근데 보면 지금으로서는 다 같이 들어갑니다. 무선 통신 기술에 보통 이 퀄컴이 중요한 포인트였다면 모바일 프로세서와 그 자율주행 프로세서까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자율주행이 잘 된다라고 한다면 퀄컴 같은 종목들도 인기가 있을 수 있고, 실적도 지금 좀 하향하는 국면에서 반등하는 포인트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실적도 되게 중요한 좀 포인트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도 제가 지난번 한번 설명드렸지만 속스 포트폴리오에서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지금 한미반도체 같이 HBM 반도체 그리고 GPU를 연결시켜주는 TC 본더에서 한미반도체가 주가가 급등했다가 급락하면서 좀 망했지만 세계 1위는 이 배시 세미컨덕터라는 종목이거든요. 네덜란드에서 글로벌 1위인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가 지금 최근에 좀 이렇게 약간 안 좋다 보니까 이 TC 본더의 지분을 9% 인수하면서 지금 또 약간은 기대감이 가중되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미반도체가 못했던 부분들을 이 빅테크까지는 아니지만 이 중빅테크가 한번 역할을 해줄 수 있지 않겠나라고 하는 종목들이 바로 이 속스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겁니다.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음번에는요 5월 5일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약간 당황해서 지금. 넥스트는 이제 팔란티어인데 5월 5일 날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이거는 인베스팅닷컴에서 실적 발표 나는 종목들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누르면은 정보들도 나오고요. 5월 5일 날 팔란티어가 있거든요. 사실 팔란티어는 지금 거의 모든 ETF가 주목하고 있는, 그리고 비중도 높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도 팔란티어 2배에 들어가는 ETF나 마크엑스 같은 우주 산업에도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상 팔란티어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주가가 고평가되어서 퍼가 100배니 200배니 300배니 이러다가 지금 다 회복한 상태이죠. 정고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평가돼서 퍼가 몇십 배가 넘어가면은 반드시 밀어서 공매도가 늘어나는 그런 구조를 보였는데, 사실 빅테크들이 퍼로 봤다면 엔비디아를 살 수가 없었겠죠. 또 이런 이 시대의 흐름들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고요. 인베스팅 가면 되게 좋은 것들이 어떤 지수 안에 들어가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지수 안에 나스닥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스닥 들어가 있는 것뿐만 아니라 팔란티어는 다양한 지수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팔란티어를 준비를 해드리고요. 이렇게 국내 종목들도 살펴볼 필요가 있죠. 재밌는 시기가 될 것 같아요. 자, 결론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한 번 사시되 두 번째부터는 원칙을 지키시는 거, 아니면은 처음부터 원칙을 지키시는 거. 그러니까 표주편차보다 하락했을 때 사는 것, 그리고 처음은 적당히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사시는 것, 두 가지 선택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한 번쯤은 이런 기회에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은 좀 더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없으셔도 상관없습니다. 같이 하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